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2천억 원 이상,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살리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도요, 또 시장 한 곳당 매출도 해를 계속하며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마트와의 매출 격차가 커졌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5배까지 벌어졌는데, 지원금이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거의 쓰이고요.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체 국방 예산이 25조 원이 넘는데요. 군 인권 예산은 1억여 원, 그러니까 0.0005%에 불과합니다. 예산 배정만 봐도 군 인권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독도 경비대원 한 명당 하루 급식비는 15,000원입니다. 위로금이 6,650원이 더해진 건데요. 이게 6월 말에 없어졌습니다. 44%가 예산이 줄었는데 관할 경북경찰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없앴다고 합니다. 독도를 지키고 있는 수고로움, 자부심 이런 것들이 혹시나 예산 삭감 때문에 덜해지진 않았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예산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펜텍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 벤처 신화였던 펜텍이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2부에서 나눠보겠고요. 3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택시 불법 운행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하나로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우버 택시. 네, 서울시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운행 금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우버 측에서는 공유 경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또 택시 운전 환경을 해치고 있다면서 금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경합니다. 현재 우버 측은 연락이 안 되고 있고 3부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나눌 수 착한 맘 전해줘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산준 PB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산준입니다. 예,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어제 주춤하던 시장이 오늘 어제 하락폭 이상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한 데는 그동안에 선물 시장에서 호흡 조절을 좀 했던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흐름들이 상승세로 연결됐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는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홍풍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지수 정리해드리면 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8.01포인트 0.88% 상승하면서 2071.1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6포인트 0.28% 전일 대비 상승한 562.6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업종 흐름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특별히 통신업,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업종, 그리고 대형주들이 전체적인 강세 보여주었고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업종 등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도했고 외국인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될 수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게 반신반의하는 흐름들인데요. 왜 이렇게 반신반의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미국과 유럽계 자금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좋으면은 뭐 좋은
그 외국인 매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내용도 계속 따져보면은 미국과 유럽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유럽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래서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금이 넘어오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중국 자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터인데요. 아직까지 이 국적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는 국위권에서의 자금 흐름이 이제는 국위권과 아시아권이 함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 실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매력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 좀 주춤하나 했습니다만 실제로 8월 7일과 8일 이틀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에 의한 지수의 좋은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있는 앨런 의장의 잭슨홀 회의요? 미팅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예. 네,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예. 그 미팅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금리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워낙에 비둘기파고 경기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중앙은행인상이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제쯤 되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이라든가 아시아권 시장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그 부분에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전업종이 좀 고르게 올랐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좀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특별히 눈에 네. 띄는 건 없나 보네요. 요즘에 은행 네. 업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하는 이후에 네. 예. 대출이 많이 늘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뭐 통신 업종들도 계속적인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징적인 흐름이 좋은 흐름들 보여줬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네. 그리고 지수가 사상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나쁜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되는 흐름들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정말로 선별적으로 잘해야 된다. 정말 네. 성권을 잘 가져야만 네.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시면 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동통신사 보조금 얘기가 또 나왔는데 예. 뭘 잘못한 거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 1월하고 2월 달에 불법 보조금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것 때문에 영업이 3월에 됐었죠. 예. 엄청난 과징금과 함께 이통 3사에 대해서 45일 동안 네. 한 달 반 동안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사가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모두 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45일씩 차상 초유의 영업정지 상태가 있었는데 이 중에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가 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5월 2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푸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때문에 과징금에다 영업정지 받았는데 영업정지 풀리자마자 또 보조금을 뿌리다 이제 걸렸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제재 문제가 오늘 21일 열리게 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아마 상정이 돼가지고 과징금 부과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수백억 원대가 부과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영업정지까지 그럼 또 같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않습니다만 어쨌든 과징금이 또 수백억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이동통신 시장이 좀 뭐랄까 좀 소강 상태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게 자율깎기라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좀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펜텍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그 과열이 좀 이제 그 진정이 된 분위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진정은 그 과열에 따른 후유증이랄까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인데 어쨌든 이 올 상반기 이 대대적인 출혈 경쟁 그걸로 인해서 결국 통신사들도 수백억 원대의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신제품도 나올 시즌이 또 가까워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정지의 과징금에 이런 것들을 당했던 학습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도 되네요. 그런데 이제 아마 하반기 되면은 예.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들, 보조금 그 공시제도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아마 그때처럼 그렇게 그 무모할 정도로 정말 그 제로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때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워낙 레드오션 시장이어가지고요. 조금만 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한 개의 회사가 갑자기 치고 나가게 되면 속성상 다른 회사들도 다른 두 개 회사들도 같이 보조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장이 과연 깨끗한 시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흙탕물이 있는 곳이 또 있죠. 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17년 동안 담합했던 제조사와 조합.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했군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네, 이 구매 입찰에서 무려 17년 동안 담합을 한 14개 제조회사와 2개 조합에 대해서 시정명령 그리고 1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네요. 네, 참 우리 사회의 담합이라는 것이 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만연해 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또 거액의 과징금 이런 조치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7년 동안 담합을 한다라는 건 참 대단하네요. 예, 대단한 게 알 수가 없는데 이 주요 그 전선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LS산전, 또 대한전선, PS텍, 서창전기통신, 위제트 이렇게 담합을 주도했던 5개 회사는 검찰 고발까지 됐는데 어쨌든 이 공정위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런 회사들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한국전력이 매년 이 전력량계라는 거를 이제 구매 입찰을 매년 실시를 하는데 발주를 하는데요. 매번 그 사전에 물량을 서로 배분을 하고 가격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은 그 주요 5개사들이 사별로 10 내지 30%의 물량을 서로 나눠갖는 이번엔 내가 30% 갖고 뭐 네가 20% 갖고 다음번엔 내가 20% 갖고 누가 10% 갖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아예 자기들끼리 물량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담합을 해왔고요.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신규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담합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받아놓은 물량을 좀 선심 쓰듯이 신규 업체들한테 깨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역시 또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은 원래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는 건 서로 이제 담합을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입찰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담합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바꾸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찰 당일날 청계산 배구호수 근처에 식당에 서로들 모여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 이 약속한 가격 이하로 못 써내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감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신규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2개 만들어가지고 이 조합을 하나의 이 담합 창구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능적인 수법을 썼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경쟁의 회피, 담합을 통한 경쟁의 회피라는 게 결국은 한전의 비용의 증가로 드러나는 거고 이거는 결국 한전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일반 국민들의 전기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소액이라 할지라도 결국 담합의 피해라는 건 일반 소비자 국민들이 받는 건데 어쨌든
17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능과 비용과 노력을 좀 다른 데 썼으면 좋았을 그렇죠. 텐데 범죄 행위에 썼다는 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부가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건 어떤 규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규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 규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지난 4월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그 규제개혁 끝장 토론이라는 걸 네. 했죠. 그래서 그 무렵에 규제 비용 총량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입법 이 제도 개선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보고가 됐고 네. 이번 주 중에 이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행정규제기본법 골자는 이렇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규제를 하나 신설을 할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 규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용만큼 다른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규제 총량이 늘지 않게 A라는 규제를 만들므로써 기업들이 연간 한 1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이 된다면 다른 규제는 없어서 그 100억 원만큼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규제 비용 총량제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정부가 부과하는 규제뿐 아니라 의원 입법 형태로 가는 것. 사실 의원 입법들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그 사전 스크린 절차가 적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도 네. 앞으로는 뭐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여러밤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제가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법원이 펜텍의 회생 절차를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된 건데요. 펜텍이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펜텍은 한 번 또 그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회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재기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 펜텍의 잘못이었고 재기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희망적으로 봐야 될지 한국벤처의 산 증인인 이민아 카이스트 초빙 교수와 함께 2부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형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형제. 세상의 베이스가
이슈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법원이 오늘 펜텍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일에 신청을 했으니까 엄청 빨리 한 거죠. 그만큼 좀 파장을 최소화하자라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펜텍, 우리나라 IT 벤처 1세대 기업이죠.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확장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2007년이었죠.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었고 11년에 다시 졸업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주저앉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제2의 벤처붐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창조경제연구의 이사장이시고요. 벤처 1세대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셨던 이민아 카이스트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오늘 펜텍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중요한 일이겠죠. 네. 펜텍을 살려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억지로 살리는 거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가능한 자력으로 살 수 있게끔 힘을 보태주는 거는 필요한 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벤처 1세대로 보시는 소회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벤처의 경쟁력이란 건 혁신에 있는데 네. 이미 그 스마트폰 사업은 혁신보다는 규모의 경제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메인 시장에서 경쟁은 아무래도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네. 중국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시장 점유율이 삼성을 앞섰습니다. 그랬죠. 이들의 혁신은 뭐였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제조는 외주, 그 다음에 영업도 온라인으로 예. 이러지 새로운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바탕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펜텍도 제가 보기엔 다시 혁신으로 가는 틈새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펜텍이 한 번 워크아웃을 졸업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개할 네, 그렇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지도 못했고 또 특별하게 틈새 시장을 마련하지도 못했던 것.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펜텍이 벼랑에 몰린 이유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커다란 규모의 회사로 크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틈새에서 네.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든지 지금은 좀 엉거주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펜텍의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또 뼈를 깎는 정말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과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될 텐데요. 네네. 회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중국 기업과. 예, 예. 우리 그 펜텍이 처음에 이제 성장하고 커나갈 때는 그때는 휴대폰 만드는 자체가 혁신이었어요. 네. 지금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제는 네. 가격 우위 전략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작은 혁신 가지고는 게임의 룰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그 혁신의 영역을 찾고 네. 거기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창조적 아이디어들, 창조적 예.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조적인 도전. 네. 중국의 샤오미를 예로 드셨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발견하려고 든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혁신의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거꾸로 네, 발견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거고 네, 발견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제 경쟁에서 밀려나겠죠. 심지어 노키아 같은 회사, 모토로라 같은 회사도 밀려나는 게 이 경쟁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펜텍 하면은 아무래도 창업주였던 박병엽 부회장이 상당히 브랜드 파워를 또 갖고 있던 그런 브랜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펜텍만 생각하면은 사실 좀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사람 브랜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람의 브랜드도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은 그게 꼭 뭐 지금 창업주 박병엽 창업주의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넥슨, 뭐 우리가 NC, NHN 보통 3N이라 얘기하죠. 네, 3N을 포함한 벤처 업계 쪽에서 브랜드를 보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예. 아니면은 지금 과거 이제 벤처 기업을 하다가 일단 물러난 분들, 뭐 최근에도 그 미국의 회사를 판 뭐 아블러의 노정석 대표, 네. 뭐 이런 분들의 브랜드가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험이 있었던 그 기업가들, 그 벤처 기업을 운영했던 그런 분들이 펜텍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되겠죠? 그분들의 그 네. 창조적, 네. 남들과 다른 발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네. 기존의 그 발상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기업이 혼자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인적 소프트웨어가 투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이외에도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이랄까요? 아니면은 또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적 지원은 사실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국가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살려야 될 것을 죽인다면 그것도 역시 낭비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의 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꼭 살려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대한민국 국보 자체가, 네. 이제는 남들을 따라가는 퍼스트 팔로우의 한계로 부딪혔다 하는 게 큰 교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펜텍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펜텍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어떻게 사건부터 바꿔야 유일병 될까? 예. 사건,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은, 남들을 따라가고 수직적인 가불 문화의 소산들이거든요. 네. 이 문화와 그 국가 패러다임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제2한가의 기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남들을 따라가는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안 간 길을 먼저 가는. 예, 먼저 가는. 네. 남들이 안 간 길을 가게 되면은 그중 절반은 실패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패를 지원하는 저희 사회적 분위기에 네. 우리가 실패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패를 통해서 국가가 무엇을 배우고 기업이 무엇을 배우고 이런 실패를 통한 학습이라는 네. 새로운 그 퍼스트 무버의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정말 빨리 따라가는 그런 패스트 팔로워였잖아요. 그렇죠. 예. 패스트 팔로우였죠. 사실 중국의 샤오미도 약간 좀 뭐 애플을 따라한다든지 혁신이라고 꼭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경쟁이 될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요. 그렇지만 역시 또 혁신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혁신이 크지 않아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 우위가 원가에서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이미 원가 우위는 중국에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으로만 승부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뀐 거고 네. 중국은 패스트 팔로우의 어드밴티지에 혁신이 부과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네. 포지션이 다르죠. 뭐 꼭 국내의 예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작지만, 정말 퍼스트 무버로서의 혁신을 가지고 성공한 기업의 예,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이 다 그런 예가 아니겠어요? 예. 우리 뭐 셋업박스의 세계적인 강자, 뭐 슈맥스, 넥스, 예. 또 디지털 CCTV의 강자, 뭐 아이디스,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게임의 강자 넥슨, 네. 또 라인으로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네이버. 예. 제가 보기엔 아주 한국에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규모의 경제도 좀 어느 정도 이루고 있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규모 경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펜텍이 완전히 사업 분야를 바꾸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이렇게 퍼스트 무버,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네요. 사업을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예. 저는 뭐 혁신의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버티컬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 중에서 옛날에 블랙베리가 했듯이 비즈니스 전용이라든지 예. 또 아니면은 아예 뭐 게임에 특화된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 뭐 나름대로 뭐 제가 그런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혹시 그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 스마트폰 사업에 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데 혁신이 주도하는 게임이 되면은 네. 벤처가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혁신이 주도하게 혁신이 된다. 사라지게 되면은 네. 대기업이 주도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 산업이나 이 국가 전체에 혁신의 문화가 일단 뿌리내리는 것이 펜텍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은 실패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예, 실패의 문화,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문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또 이제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시기도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네.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이제 제2의 벤처붐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뭐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나? 붐이 부나? 이런 좀 의구심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창업 현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열기가 이제 느껴지고 있고요.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게 제가 오늘은 지금 대구에 와 있는데 네. 대구까지도 이제 그 열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숫자로서의 성과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유지되게 만들어야죠. 유지되게 만약 이게 만들어야. 안 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은 벤처 창업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혁신이 우리 경제에 좀 뿌리를 내려서 펜텍도 다시 한번 좀 재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벤처붐도 일어나서 경제도 부흥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아 카이스트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은퇴 솔루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름길 은퇴 솔루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은퇴 솔루션 많이 연구하셨나요? 예, 그동안 뭐, 네. 또, 정부에서 또,
세법 개정안도 발표되고 그랬었죠. 네. 예, 예. 그래서 퇴직연금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세법 개정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소개를 일단 좀 해주세요. 예, 8월 6일 날 이제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사적연금에 원래 초점을 맞췄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보면은 퇴직연금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퇴직연금에 좀 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게 할까 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대부분 빨리 찾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 더 오랫동안 나누어서 쓸 수 있게 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네. 그걸 모색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나눠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찾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다 그런 이제 결국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아마 이제 국회에 통과되면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예. 뭐 이 부분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어라. 예. 라고 이제 운영 방향을 얘기를 하던데 예. 퇴직연금은 더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요. 예, 이 연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퇴직금 하다가 또 퇴직연금 네. 뭐 이러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건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만 넣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입하는 데 대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제 혜택이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개인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연금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분, 이 두 개를 합쳐서 400만 원까지 네. 13.2%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아, 이게 원래 있었던 예,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게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 원 세금 공제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조금 변한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예, 이번에는 이것이 7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더 많이 넣으라는 예, 예, 거죠. 그렇습니다. 더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입니다.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는 개인연금에다가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합친 것이 예. 400만 원이면 되는데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 700만 원이지만은 네. 400만 원을 지금껏 한도로 계속 넣으신 분은 개인연금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퇴직연금에 네. 추가로 납입할 때 네.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은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점을 확실하게 찍었군요. 퇴직연금에다가 더 넣을 때 혜택이 예, 예,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래서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네. 퇴직연금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700만 원 세제 혜택을 다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개인연금에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넣으시는 분이 있다. 네. 대부분 사실은 이제 꽉 차서 넣으시니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내년에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세제 혜택을 보시고 훨씬 실질적인 네. 수익률을 높이시려면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예. 300만 원을 넣으시면은 매월 하면은 25만 원이 되겠죠. 그러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 13.2%를 예. 추가로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확정 기여형 뭐 말이 그렇게 좀 어렵던데. 확정 기여형, 예. 확정 급여형 급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뭐 다 예. 괜찮은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지 좀 살펴보고 싶어서. 예. 네.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확정급여형은 어떻게 재산이 불어나느냐 하면은 임금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이 급여형이 유리하겠죠. 좋고, 예.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산을 운용한 운수익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낮은 기업이거나 혹은 자기가 재산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럴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네. 저희들이 이제 DC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유리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예. 보통 이제 확정 급여형, 아까 말씀하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예. 이제 그걸 들게 되면은 예. 증권사에다 무슨 계좌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네. 추가 납입하고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도대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이라는 걸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300만 원, 매월 25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이제 이슈 때문에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DC형이라고 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추가로 25만 원을 더 납입하시면 되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DB형이 문제가 예.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이건 어디에 개설해도 됩니다. 보험사도 가능하고 네. 은행에도 가능한데 예. 저희들이 IRP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개인연금 계좌라고 그러는데 이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네. 이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진 계좌인데 네. 그 계좌를 만들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 예를 들어 DB형을 이제 사업자라고 그러죠. 그 어떤 증권사에 DB형을 들더라도 그 IRP는 보험사에 개설해도 되고 네. 혹은 뭐 은행에 DB형에 들고 있더라도 IRP를 증권사의 IRP에 개설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IRP는 알아서 DB형에 드신 분은 IRP를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네. 그 IRP에 그냥 매월 25만 원씩 넣으시면은 네. 세제 혜택을 13.2%를 풀로 완전히 네. 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되겠습니다. 보험사든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렇습니다. IRP 계좌에다가 25만 원씩 더 그렇습니다. 넣으면 예, 된다는 예. DB형의 네. 퇴직연금을 드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퇴직금 인출을 연금으로 하라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거는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퇴직금의 인출을 연금으로 하라는 건 퇴직금을 일시에 가져가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연금화하라는 것은 뭐 종신토록 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거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나누어서 네.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나 연금 형태로 받으나 이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어떤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99%의 근로자들은 일시금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일시금으로 받는 세제 혜택 네. 부분의 70%만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네. 30%만큼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연금으로 받을 때. 예. 그러면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예. 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이 좀 있나요? 예, 당연합니다. 그게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예, 네. 한 예를 들면은 1억 원을 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355만 원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내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경우에 10년에 나누어 받을 경우에 355만 원에 70%만 내시면 됩니다. 아. 그게 249만 원이고 이걸 10년에 걸쳐서 내시면 되니까 예. 한 달에 매년 한 24만 9천 원 정도로 10년 동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차이만 하더라도 한 106만 원 정도 차이가 그러네요. 납니다. 10년 이상에 걸쳐서 퇴직금을 연금처럼 수령을 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예, 조언이군요. 그러면은 세금을 네. 낮춰주겠다는 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좀 더 조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떼어나가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일컬어서 숨은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숨은 자산이요. 예. 숨은 자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하고 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을 참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다른 자산 운용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 이 숨은 자산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키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셋만 잘 관리하시더라도 네.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퇴직연금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많이 쓰셔야 네. 됩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솔루션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택시 서비스하고 있는 우버, 논란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는 우버 앱을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우버에서는 서울시가 공유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저희 참여하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